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증시각도기 투자인사이트 시간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뭐랄까요, 현대판 전봉준? 네, 근데 아주 부자 전봉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이 참 제대로 잘 된다면 많은 분들한테 유익이 돌아갈 수 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동학 개미운동, 개미는 아닌데 하여튼 동학 개미운동의 중간 선봉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창환 대표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SM과 그리고 금융 지주사들을 향해서 주주 행동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각 은행들에게 주주 제안서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하시다가 여기를 하시게 됐나요? 처음부터 이런 투자를 하셨던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네. 그때 가치 투자 동아리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네. 그런 걸 했었고요. 네. 이제 그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자산운용사 뮤추얼펀드 같은데 취직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2005학번인데 그때 이제 미래에셋펀드 이런 게 되게 핫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교환학생을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다들 이제 졸업하기 전에 그래도 인턴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들어본데 다 지원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우연찮게 하여튼 골드만삭스라는 데서 M&A 자문,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인턴을 하게 돼서 또 다행히 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원래 예상하던 거랑 다른 길로 좀 가게 됐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M&A 자문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보통 가정이 제가 가치 투자 동아리 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이 회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가정은 없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싼 기업을 잘 분석해서 내가 적정한 가격에 들어가서 적정한 가격에 나올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경영진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잘할 건지 못할 건지 맞춰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맞춰야 되는 게임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커리어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이제 M&A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기업을 통째로 사고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소유자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게 돼요. 네. 이제 왜냐하면 내가 인수하면은 내가 경영진도 바꿀 수 있고 운영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한 2년 하다가 KKR이라고 하는 네. 미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오래된 네. 사모펀드의 한국의 이제 오비맥주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무실 만들 때 첫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잠깐 여기서 KK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독일책방에서 소개했던 문 앞의 야만인들의 주요 인수 주체가 되는 회사이고요. LBO의 진짜 효시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정말 정밀 분석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걸로 아주 유명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80년대를 풍미했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나비스코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워렌 버핏과 이해관계가 걸려가지고 워렌 버핏 주주서원에도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RGR 나비스코 딜로 되게 유명한 KKR이라는 데서 일을 이제 한 8년 정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골드만이랑 다른 점은 골드만 M&A를 자문을 해주는 거라고 하면 KKR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체가 돼서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운영을 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나중에 매각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회사다 보니까 진짜 기업의 소유주의 관점에서 경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경영진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 좀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 저는 어떤 기업을 볼 때, 좋은 회사냐, 그리고 좋은 산업이냐, 그리고 싸냐, 근데 보통 싼 것들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싼데 이유가 있는데 이걸 내가 고칠 수가 있을까? 더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버릇이 생긴 거고 그게 지금 이어져서 지금 같은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비 맥주는 정말 약 5년인가 8년인가요? 그 정도 시간 이후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받고 몇 배의 가격을 받고 다시 해외 1위 맥주 회사에 팔렸는데 맞아요. 그게 한 7배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4년 반 만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뭐 저기 가치보다 싸게 사서 가치보다 비싸게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저는 이제 그 오비 맥주 인수하고 2년 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간부터 끝까지 함께 한 건데 그 실제로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시장 점유율이 원래 2위였어요. 그러니까 점유율 42%인가? 하이트가 1등이었고 근데 그 KKR이 갖고 있던 4년 반 만에 역전됐어요. 오비 맥주가 67%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맥주 시장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근데 그게 날 수 있었던 원인은 이제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오비 맥주가 AB 인베브라고 하는 큰 회사의 그냥 한국 사업부니까 이게 아무래도 의사결정도 글로벌을 따라가야 되고 뭐 인센티브도 좀 다르고 한데 PE가 그걸 떼내가지고 사니까 의사결정도 한국 사장한테 주고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한국 시장에 맞게 운영해라. 그 다음에 잘 되면은 번 돈의 꽤 큰 부분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도 잘 걸고 하니까 엄청 열심히 해서 이게 순식간에 역전된 거예요.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죠. 기업의 자원을 최효율화 해서 최적 자원 배분을 해가지고 기업이 쉽게 얘기하면 조금 거칠게 하면 짜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쪽쪽 짜내가지고 영업에 반영시키는 뭐 그런 과정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짜낼 수 있다 이런 거보다는 그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 오비 맥주 임직원들의 보상 수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좋아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경쟁자만 안 좋아지는 거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인원도 되게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굳이 뭐 한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제대로 된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게 구조를 바꿔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이 사모펀드 사업이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경쟁이 별로 없었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웬만하게 괜찮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을 주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신규 진입이 되게 많이 돼서 엄청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 이제 웬만한 회사 살려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위험이 더 높아지고 매력도 떨어진 거죠. 저는 상장 주식 옛날에 가치투자 동아리 하니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장 주식은 하여튼 뭐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제도적인 이유로 되게 말도 안 되게 싸거든요. 그렇죠. 작년 같은 2020년에 정말 극단적으로 장외 시장은 초고가인데 장내 시장은 최저가를 찍는 아주 기묘한 상황. 근데 장외 시장의 목표는 장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 근데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그냥 장외에 있는 게 행복한 거죠. 뭐 얘는 장내에 들어오면은 한 반토막에서 반의 반토막으로 밸류가 떨어질 텐데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결국에는 뭐 투자라는 거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해가지고 가치를 올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건데. 그래서 하여튼 기업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상장돼 있냐 아니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럼 상장 시장에 가서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터지고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개인 투자자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다들 공부를 갑자기 우리나라 전 국민이 2, 3년 사이에 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연준의 FOMC 회의 때 동시 접속자 1위가 한국이랍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실 지금 제가 하려는 전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장 주식은 권리가 거의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주식을 산다 한들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기업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1인 1 민주주의 투표 원칙은 1인 1표고 주주권이라는 거는 한 주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주권을 가지면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리가 별로 없다는 게 그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사실은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은 내가 1%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 회사에 대해서 1%의 수익 발언권도 갖는 거고 수익도 갖는 거죠. 1%의 손해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뭐 30% 정도 가진 대주주가 사실 100%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결국 기업은 이사회가 경영하는데 국가를 국회가 경영하듯이 아니면 대통령이 경영하듯이. 근데 이제 이사회의 전원을 국회로 치면 한 당이 모든 국회의원을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지명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한국의 이사회. 그런 거죠. 원래 지역에서 투표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대주주 친구들이나 뭐 가까운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물론 이제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뭐 사실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리고 이 이사들이 대주주만을 위해서 경영을 해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어요. 미국 같으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소송을 당하거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주주가 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 보니 경영권 프리미엄과 경영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반대로 일반 주주들은 그러니까 지분이 내가 1%가 있든 5%가 있든 사실 나의 정당한 비율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 재작년에 갖고 계셨던 분은 엘모 케미칼을 갖고 계셨던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적 분할 사실은 에너지 사업부 때문에 갖고 있었는데 물적 분할이 돼서 대주주가 다 갖고 약간 닥쳤던 개 느낌 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미국 같았으면 이제 그런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주주들의 가치를만 생각한다면 더 나은 방안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데 가서 페어니스 오피니언이라는 걸 받고 내가 지금 뭔가 할 때 이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최선이다 하는 거를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못해요, 아예 그런 거를. 근데 우리나라에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코퍼레이트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회사 자체에 손해만 안 끼치면 이사들은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제 아마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법관분들께서 이거를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주는 회사의 일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모든 이사들은 이제 회사에만 손실 안 끼치면 주주 가치를 얼마나 떨어뜨리는 결정이든 자유롭게 해도 법적인 리스크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예,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언제든 당할 수 있는데 네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 재산이 보호가 안 되는데 이게 재산이냐 이게 과연. 그래서 근데 미국 주식은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대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지 못한다. 예, 그런 관점이죠. 제일 이제 독특한 흐름들이 대주주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창업자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창업자가 해야 회사가 잘 나간다. 그거 봐라. 1번 봐라. 지금 창업자가 어디냐. 주주가 주인 없는 회사들 아니에요. 주주가 전부 분산되고 은행한테 일부 좀 가 있고 뭐 무슨 기금한테 가 있고 하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의사결정도 안 되고 그래서 첨단 산업 진출을 해야 되는데 소니 같은 데도 미적미적거리고다가 삼성한테 뒤처지고 다 그런 거 아니냐. 뭔가 결정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처럼 오너십이 있어야 결정이 빠르고 쭉쭉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국 제도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뭐 일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너십을 가진 경영자가 경영하는 회사가 제일 좋죠. 네. 네, 왜냐면은 이해관계 일치가 되니까. 다만 그 의사결정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이제 그런 사례들이 지분을 의미 있게 가진 창업자가 CEO인 회사들 이런 데가 사실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의사결정 조금 느려질 수 있는데 다른 주주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꼭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식 투자할 의미가 없죠. 사실 뭐 버핏도 그 주주서한들 이렇게 내용 보고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저는 주주서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주권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그 버핏의 언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끊임없이 회사를 내 회사처럼 할 수 있는 경영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 반복해서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회사만을 위해서 일할 분은 우리한테 회사를 팔아라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주인처럼 생각하는 정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만 가끔씩 보면 회사를 팔고 나가는데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 팔고 도망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주주권이 미국처럼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회사를 파는 거는 저는 뭐 당연히 팔 수 있다고 보는데요. 회사를 팔 때 대주주만 프리미엄 받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보는 건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없었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구조는 오너십을 가진 경영자가 경영을 하는 건 되게 좋다. 다만 그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서는 안 되고 오너가 없어지면 우리가 오너라는 표현도 하여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회사의 주인은 모든 주주니까 그게 주식회사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주인 없는 기업이 아니라 소유분산 기업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대리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경영자들이 주식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들을 위한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견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되는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소유분산 기업이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목소리를 내는 그 행동주의 펀드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경영진들을 위해서 주주가 아니라 그만을 위해서 또 경영하는 사실은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건 주주들이죠. 주주들. 그쵸?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인데 주주들이
구조상으로 보면 자기네가 직접 회사 경영하기에 한계가 있고 네. 분산되어 있으니 네.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경영 특기인을 뽑아서 선발을 해서 세우는 게 이쪽에 CEO라든가 경영진이고 네. 그 경영진한테 위탁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주주권이 누구에게 쏠려 있지 않은 분산된 기업의 경우는 경영인, 에이전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경영진이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을 하는데 네.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회사를 위해서 주인처럼 행동하면 완전 최고 좋은 거고. 네. 근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이용해 먹는 경우가 있으면 그 회사는 정말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해관계 불일치가 있을 수 있냐면 이제 그런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이 없잖아요. 네. 주가가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주가 뭐 굳이 내릴 필요는 없겠지만 대주주들은 이제 주가가 내렸으면 하는 오히려 바람들이 있는 거고 상속세 아끼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그 이런 전문 경영인은 주가가 내렸으면 하는 마음까지는 없을 텐데 네. 많이 많이 올라야 되는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럼 나한테 좋은 건 뭐냐? 회사가 현금 쌓아놓고 좀 경영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커지고 이런 게 좋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회사가 더 큰 회사에 내가 사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할 것도 많고 네. 그런 부분들이 견제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 문 앞에 야만인들에서 나오는 나비스코의 사장이었던 존스가 회사의 주인은 아니죠. 회사의 현금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온갖 사치를 다 부립니다. 자가용 비행기도 그래서 프라이빗 제트. 네, 몇 대를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사회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들한테도 그 자가용 비행기를 막 쓰게 합니다. 심지어는 사적으로까지. 네, 네. 무슨 생일 파티 가는 데까지도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회사의 자산을 회사의 그 자원을 자기를 위해서 써서 이사회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LBO까지 해서 회사를 다 먹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까지 네.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책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예, 비판적으로 네. 예, 서술을 하고 네, 있죠. 맞아요. 네. 그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행동주의가 더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대주주가 이제 조금 일반 주주를 편취하는 게 있고 네. 이제 근데 또 소유 분산 기업에서는 그 RJR 나비스코에 나오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예. 왜냐하면 주주 가치 관점에서는 네. 예를 들면 회사가 성장하는 것보다 좀 그동안 아껴서 자사주 매입소가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네네. 주주들은 주당 순이익만 늘어나면 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순이익의 금액이 커지는 게 중요하지 네네. 주당 순이익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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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거죠. 예. 네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산업 경쟁력이 유지된 게 어떤 오너십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다 오너십 아닙니까? 네. 네,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사실은 오너십이 없죠. 네. 뭐 근데 알파벳이나 네. 예를 들면 뭐 테슬라나 뭐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네. 오너십을 가진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오너십을 가진 창업자 CEO가 있죠. 창업자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왜 거기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오너십이 안 생긴 걸까요? 왜냐면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내가 이사들을 임명을 해도 이사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네.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려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100% 회사면 내가 그럼 물려줄 수 있어요. 네. 상장 회사가 되는 순간에는 이미 약간 내 자식이 제일 좋은 경영자가 아닌 다음에는 네. 물려받기 사실 쉽지 않죠. 네. 뭐 포드 같은 데 보면 그래도 포드 뭐 후손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큰 틀에서 아주 큰 회사는 네. 그렇게 되기가 힘든 거죠. 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네. 예. 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경영권이라는 게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주주 신경 안 쓰고 사실은 좀 별로 안 써도 되고 내가 이제 계속 회사 경영 임명하면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너가 있는 게 나쁘지 않고 좀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오너분들이 다른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합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실질적으로 그룹들의 지분들을 다 이렇게 합쳐 본다면 그 창업자 가족들이 막 2, 3%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 시가총액 전체 비율로 보면. 네. 근데 이 모든 의사 결정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효율적이죠. 네, 왜냐면은 뭐 대규모 시설 투자라든지 장기적 관점에서 하는 건 다 좋은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낮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거는 일반 주주의 이익이 그만큼 침해돼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호책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자본 조달 비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뭐 모든 산업은 하여튼 원가가 싼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뭐 인건비도 뭐 이제 싸진 않고 전기세는 좀 싸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자본 조달 비용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미래가 없죠 사실은. 그 대주주 입장에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살펴보면 대주주의 입장과 일반 주주 입장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사업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주가는 쌌으면 좋겠어. 그렇죠. 네. 일반 주주들은 내가 같이 회사의 몫을 다시 받고 싶으니까 배당도 많았으면 좋겠고 주가도 올랐으면 좋겠어. 네. 근데 이렇게 대주주들이 주가를 싸게 이렇게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는 계속 경영권을 이양하고 네. 상속하고 싶어서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막 높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상속세만 낮춰주면 이게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도움은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좀 너무 비정상이거든요. 우리나라 상속세. 그래서 저는 상속세 제도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적인 개념에서의 상속세거든요. 절반 50%. 네, 60%예요, 60%. 네. 예, 주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그것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라는 거는 네. 그게 빼어한 가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게 그럼 시가 말고 뭘로 해라고 하시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계속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법을 만드시는 분도 네네. 시가라는 게 이게 공정 가격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를 더 낮추려고 하는 유인이 있는 거라서 다만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이 문제가 없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근본적으로 이사들이 모든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게끔 그 뭔가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네. 어쨌든 내 지분이 100%가 아닌 다음에는 네네. 그거를 돈 벌어서 주주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갖다가 내가 회사에 쟁여놓고 그걸로 골프장 사고 그걸로 뭐 레스토랑 사업하고 그걸로 리조트 사업하고 거기 가서 내가 우리 회사 지분 내가 5%지만 네. 우리 회사 이사들 내가 다 임명했고 네. 가서 뭐 여기 내 골프장이야 네. 여기 내 호텔이야 네. 와서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낫잖아요 사실은. 남들 그렇죠. 나눠주는 것보다. 본인 입장에서 네. 약간 뭐 사우디 왕자 같은 느낌. 네, 남들 나눠주는 것보다 그게 네. 낫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이 뭐라 하면 배당 조금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죠 사실은. 네. 누구의 선의에 기대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구조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가치가 있게 하고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려면 여기에 제대로 된 재산권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싼데 이제 이걸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네. 제가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하면서 배웠던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회사들에다가 가서 그거를 하고 있죠. 네. 네, 하고 있고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와중에 지금 회사에서 아마 프로듀싱 개선 방안 네. 발표하고 계실 건데요. 네. 아마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M은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회사가 잘하는 거를 도와주면 될 것 같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은행들이 하여튼 수익성도 좋고 건전성도 좋고 네. 경영진 분들도 똑똑하고 뭐 다 좋은데 네. 외국의 은행들은 PBR 기준으로 한 1.3배 정도 되는데 1.3배.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0.3? 0.3. 뭐 조금 올라서 요즘 0.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싸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눈에 보이는 이유로 싼 거여서 네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1월 2일에 은행들을 7개 은행 이사회에 저희가 레터를 보내서 자본 배치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을 도입해라. 네.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돈 내놔라 이거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건전성 따위 필요 없고 돈 내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네. 아니고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네. 자본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 2월 9일까지 은행들이 발표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 중에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지금 은행들이 너무너무 수익을 잘 내서 돈을 굉장히 꾸준히 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본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반대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게 어느 시장에서든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인위적인 통제를 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 비율이 충분해요. 은행이 건전해야 돼요. 저도 은행 주주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건전하게 잘 가야 되고 제일 핵심은 자본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을 위험 가중 자산, 그러니까 대출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을 건전하게 유지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위험이 발생했을 때 흡수가 가능하니까. 자본 대비 대출이 너무 많으면 위험한 거죠. 돈은 많이 벌 수 있죠. 예를 들어 내 모태 돈 1억을 가지고 뭐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대출을 해줬으면 거기서 그걸 하면서 잘 매니징을 하면 1억 가지고 자본 1억 가지고 뭐 위험이 발생돼도 커버가 되고 수익 가지고 커버가 되는데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100억을 대출을 해주면 1%만 손상이 가도 자본금 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네. 이제 그래서 은행은 규제 산업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네. 것이고요. 되게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 선진국 경제에서 보통 은행들은 선진국 경제 저성장하기 때문에
은행들 대출 성장도 저성장하고요. 대출을 안 늘려도 되니까 자본을 더 안 쌓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많이 해요. 보통 버는 돈의 한 60에서 70%를 평균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은행들은 20년 동안 지금 30% 미만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되게 특이하고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은행들이 자본 비율은 이미 약간 충분해요. 네. 예, 특히 신한, KB 하나 이 정도만 보면 세계 평균이 11.9거든요. 제가 이제 선정한 벤치마크에서. 근데 얘네들은 거의 13%예요. 네네. 13% 이상 갈 필요 사실 없거든요. 은행 가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배당을 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여튼 배당을 25%밖에 못 해요. 그럼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은 무수익 자산이 되니까 자본 비율만 계속 커지는 거죠. 자본 비율이 계속 커지고 자본 비율이 영원히 갈 수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1억에서 10억을 빌려주는 건데 갑자기 자본이 2억 3억이 되는데 계속 10억만 대출해주는 뭐 이런 구조죠. 맞아요. 그러면은 약간 돈은 똑같이 벌잖아요. 자본 늘어나는데 그러면 돈을 굴리는 게 은행 역할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추가로 더 대출. 추가로.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5년 동안 한 3%? 명목 GDP가 한 3%씩 성장했는데 대출은 한 8%에서 9% 이렇게 계속 성장해 온 거예요. 보통 이제 성장률과 더불어서 대출이 비슷한 수준에서 올라오는 것이 좋은데 대출이 더 많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과잉 대출.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간 거고. 가계부채도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인 거고요. 그게 부동산 가격 급등과도 연계돼 있는 거죠. 아무리 막 DSR을 하고 LTV를 하고 해도 이 첫 은행들은 어떻게든 그러면은 뭐 사업자 대출이 됐든 뭐 어떻게든 돈 빌려줄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영업해서 돈을 빌려주게 돼요. 근데 이제 은행의 건전성은 훼손되진 않는 거예요. 돈은 계속 벌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죠. 사회 전체적인 총량 위험은 커지는 거죠. 대출이 많아지고 가계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GDP 성장률보다 높은 대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안 했다면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60% 정도 주주 환원을 했다면 그게 되게 말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은행들 PER이 3배밖에 안 되는데 그럼 주가 수익 비율이 33%라는 이야기인데 대출하면 10% 버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33%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냐. 자본 비율은 지금이나 그 상황에서나 똑같았을 거예요. 자본 비율 똑같은데 그 대한민국은 그래 결심했어 해서 이휘재 인생극장처럼 돌아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민간 부채 비율이 220%인데 그때 170이었거든요. 170% 유지됐을 거고 부동산도 덜 올랐을 거고 은행들 자본 비율은 그때나 지금 똑같고 은행들 밸류에이션은 몇 배가 올랐겠죠. 지금 뭐 PBR 1배 지금 0.3이지만 그 상황이 됐을 텐데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건전하냐 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상황에서 더 안전하냐 하면은 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본 비율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GDP의 170% 막 부채 비율이 있고 부동산도 급등 덜 했으니 부실도 덜 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본 비율은 똑같지만 부채 비율이 220%가 됐고 그다음에 부동산 급등해서 지금 부실이 되니 많이 그래서 정부에서 또 대책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비율 똑같지만 리스크는 여기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PBR이 3이에요. 뭔가 위기가 진짜 발생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도 못해. PBR 0.3이면 어떻게 유증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유증을 하면 제사를 깎아먹는 거죠.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내 원래 가치가 1억짜리야. 내가 장사를 하는데 1억짜리야. 근데 최소 1억 원을 받고 내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3천만 원에 거래되는 거야. 3,500만 원에. 내 지분을 팔면 그만큼 희석이 되는 거죠. 싸게 발행을 한 거니까. 그렇죠. 할인 발행을 하는 건데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최소 한 배는 돼야 이게 말이 되지.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죄악인 거죠. 이거 워렌 버핏이 보면 경악하는 일입니다. 눈 돌아갈 일이죠. 근데 아까 이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인위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던 시장 원리대로 배당을 했던 그 자본 비율만 규제했던 정상적으로 그런 대한민국이었다면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낮고 그다음에 은행들 밸류에이션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래도 위기가 왔다. 세계 경제 위기라는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이 훨씬 높았겠죠.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죠. 위기하고는 직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제고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대중들이 이걸 잘 아셔야지. 그냥 괜히 왠지 배당 늘린다 그러면 괜히 싫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왜 복부가 유출되니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해외 투자한 돈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각성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누구든 정당하게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경제도 안정화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사서 유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놨던 거에 상당 부분을 할인해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0% 이상 DC로 그냥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국가 자산을 팔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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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연금이 다 우리나라는 세대주주인데 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PBR이 한 배였다면 이게 그렇죠. 뭐 몇십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주주 환원 즉 배당이나 이런 걸 줘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제사를 깎아먹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배당을 해줌으로써 자기가 본 궤도를 찾아서 영양실조가 그냥 오히려 정상인으로 바뀐다 이 말씀을 네, 하시는 네. 거죠. 국부가 창출되는 거죠. 예, 국부가 창출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소득도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도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그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딱 들러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외국인들 중에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는 사실상 아무도 없어요. 은행 주주가 다 합쳐서 95만 명 정도 되는데 절대 은행이 외국인 기관들이 그러니까 액티브 투자자 그렇죠. 내가 원해서 분석해서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한국은행 예, 한국의 은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냥 진짜 패시브 ETF 인덱스 투자자 수동적으로 어쨌든 한국은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은행 ETF에 들어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MSCI 코리아 지수에 들어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투자밖에 없어요. 네, 액티브하게 내가 한국은행을 투자하겠어라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국내든 해외든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사람만 사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요? 싼데? 원래 거기도 가치 투자자들이 아니 싸봤자 그게 앞으로 영원히 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PBR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아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이해하고 적응을 한 거군요. 아 그렇죠. 외국 투자 얘기해 보면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 싸고 좋지 않냐 그러면 밸류 트랩이라고 그래요. 네, 밸류는 싸 보이는데 어차피 소용 없어. 약간 절망한 상태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예전에 그 삼성물산 거기서도 아마 상당히 절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아무리 저희가 가서 이제 좀 달라졌어. 이제 우리 이제 행동주의들도 나오고 여론도 달라지고 정치적 환경도 바뀌어서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트 없애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 은행 같은데도 뭐 예를 들면 뭐 건전성 규제만 그 비율만 잘 준수하면 배당은 이제 자유를 맡기겠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긴 한데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제는. 달라질 거야 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되겠어? 한국인데? 이런 느낌이야 진짜. 그래서 저도 참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 한 150군데랑 이야기했거든요. 은행하면서 참 처참합니다 진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거기는 가면 안 돼. 야 우리 BTS 나와가지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게 더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고 젊은 애들은 진짜 한국 그냥 영상을 유튜브에 멍하니 한국의 일정 시내를 찍어주는 영상을 올리면 그걸 보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한국에 대한 로망과 이런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 있는데 이 금융시장은 완전 개떡인 후진국이네요. 네, 후진국 정도가 아니고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예를 들면 이런 데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세계 최악의 자본시장이다. 네, 정말 우리나라가 문화나 이런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선진국으로 올라섰는데 금융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의무 공개 매수제도 작년에 도입된 것도 50% 좀 약간 반쪽짜리 도입됐지만 그거 없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은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그 충실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의무 공개 매수 제도도 없어요. 이러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원래도 한국의 밸류 트랩이다. 라고 알지만은 이게 하여튼 굉장히 처참하고요. 이 문제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제가 이제 한국 시장 관찰하면서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동시상장. 이게 조금 모양이 이상한 거잖아요. 네,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 그러니까 외국에도 뭐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긴 있는데, 뭐 유럽이나 뭐 동남아 같은 데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없죠. 예를 들면 뭐 알파벳이 구글하고 유튜브를 각각 상장한다든지, 뭐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상장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주회사 하나만 있든가 아니면 지주회사 빠지고 자회사만 넣든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은 뭐 이거에 성공한 회사 있죠. K모 회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해서 자본을 쭉쭉 빨아당겨가지고 아주 일단은 신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구조화되니까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회사가 합산해서 자산 가치를 파악해 보면 저평가인 것 같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100%를 보유하지 않으면 일단 현금 흐름의 이동이 제약이 돼요. 자회사가 버는 돈을 지주회사에 올릴 수가 없어요. 세금 리키지가 있고 다른 주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해관계자가 복잡해지죠.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런 구조를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되고 제일 선진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메리츠 금융지주 사례죠. 아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주가 엄청나게 올랐고 이거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아주 작년에
진짜 만세 불렀습니다. 신나가지고. 네. 너무 정말 약간 선진적인 구조로, 선진적인 이유로 그 이유를 설명하러 들어보면 진짜 완벽해요. 정말. 그렇죠. 주주로서 봤을 때 캐피탈 엘로케이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텍스 리키지 이런 관점에서 화재에서 증권에서 화재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곳에 자본을 옮길 수 있게끔 지주사에서 지주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상장에 의한 이런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완벽한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요거가 내용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깜짝 놀랄 일인데 한국에서 보기 어려웠던 현상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이 떨어졌죠. 네, 내려가죠. 물론 이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는 뭐 충분한 건데 제가 이야기로는 그 조정호 회장님이 나는 자식에게 안 물려주겠어라고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였고 원래 한 70% 정도 됐는데 아마 40%대인가로 뚝 떨어졌습니다. 안 물려줄 거면 그러면은 사실 괜찮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신으로 계속 경영을 한다 그러면 대주주 지분이 5%여도 이분들 이 이사회는 계속해서 선임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선진적인 방향이 있죠, 사실은. 주가의 상승으로 여러분들은 뭐 이게 결과치가 지금 어떻게 도출되고 있는 과정인지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아주 한국에 오래도록 투자했었던 그리고 가치 투자 케이스의 투자자들이 진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사례도 또 다른 사례라고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행동주의 캠페인을 해서 뭔가 소기의 성과, 그러니까 막 대주주가 조금 배당 좀 더 올려주고, 약간 자사도 조금 해주고 이렇게 해준 경우는 많아요. 근데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받아준 거는 저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SM은. 그래서 그것도 잘 됐 거라고 보고 이미 잘 됐지만 더 잘 되는 사례가 되고 메리츠 금융지주 사례도 나오고 전 이번에 은행 캠페인도 되게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하나씩 쌓이면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제고될 겁니다.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행동주의 캠페인이 없는 회사조차도 미리 대비를 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한테 연락 되게 많이 와요. 그냥 우리는 이런 일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할게. 왜냐면 기왕에 바뀔 거 그냥 회사의 레퓨테이션, 평판이 안 깎이는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신한지주의 경영 포럼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본부장에서 임원급들이 모여서 하는 그 포럼이었었는데 아주 대규모 포럼이었는데 거기에서 CFO인가요? 나오셔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일반적인 그 약 변형 ROE의 그 13% 이상인가를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이건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딱 공언을 했어요. 경영 포럼에서 제가 그걸 직접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거기를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온라인으로 다 들었어요. 아, 그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보도가 된 거구나. 그러니까 CET1 기준으로 하여튼 12%대를 유지하겠다. 그 이상은 주주 환원한다. 맞아요. 12%예요. 12% 그리고 그리고 저평가의 원인은 주주 환원이다. 그 말씀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신한은 원래부터도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본 관리라든지 약간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에 내부에 스터디가 많이 돼 있는 되게 선진적인 뭐 금융 지주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 KB의 지금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그렇죠. 리딩 뱅크로서 이번에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많은 주주들이 이미 저희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과 이런 걸 엄청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이사진에서 충분히 검토하실 거고. 근데 혹시나 이제 너무 뭐 기대에 못 미치는 거를 발표하게 되면 근데 저희는 이제 과거의 행동주의자들과 다른 부분은 실제로 행동을 한다. SMT도 주총을 갔잖아요. 아니 근데 지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특별히 큰 은행 같은 경우는 지분이 뭐 별로 없는데 이번에 뭐 제이모 쪽은 지분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주가가 진짜 폭등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큰 회사들은 최소한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가 동의해줄게 이런 확답을 좀 들으셨다던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나는 온라인 파트너서 지지합니다라고 서한을 써서 회사에 다 보냈다니까요. 외국인 주주들이. 외국인 주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 주주들 얘기가 아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요. 그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저희의 지분율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주주가 없고 이거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주 중에는. 저희가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주 같이 재고를 하겠다는 거니까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별로 누구나 없어요. 알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그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랑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제가 이게 제시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그동안에는 안 됐으니까 되겠어? 라는 게 이제 관성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일부라도 될 가능성이 조금 반영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주주 제한을 해서
이제 주총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키겠다. 네. 네. 주주 제한하는 데는 0.1%만 있으면 돼요. 예. 될 때까지 계속 하겠다. 이 0.1%는 그래도 몇백억 안 되거든요. 네, 그 정도는 저희가 위임도 뭐 지금은 다 준비가 다 돼 있고 뭐 내년 이후에는 저희가 지분을 계속 늘려갈 거기 때문에 은행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SM 케이스도 그렇지만 될 때까지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아마 안 되고는 못 빼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이제 KB가 또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건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신한과 KB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은행들도 아마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옆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시가총액이 역전되면 KB가 안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최근에 좀 붙었거든요. 네, 서로 이 리딩뱅크 싸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럴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좀 충격적인 게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 되게 충격적인 게 외국인들이 완전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의 포기했네요. 여기는 그냥 투자가 불가능한 마켓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패시브, 지수 비중이 내는 것 때문에 수동적으로 담아야 되는 곳들, 아니면 롱숏 헤지펀드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쁜 건 없지만 나라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비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롱숏 베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비트라지를 찾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막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을 숏해가지고 돈 번 롱숏 펀드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지 주로 막 그 롱온리 펀드가 액티브한 사람들이 막 많이 들고 있거나 이런 종목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긴 워렌 버핏도 포항제철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떠났죠. 싸기는 엄청 싼데 이러면서 사실 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 패시브 자금 외에는 그럼 바라볼 게 없는 현재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최근 정부에서 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조치를.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요번에 좀 진정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에 다 적용되냐? 첫 번째,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작년에 조치 물적 분할 관련된 거 조치 취했거든요. 이거 아마 실효성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치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 옛날에 물적 분할 후 재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주주 보호 조치를 정책을 발표했어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상당히 실효성이 있어요. 그 공시를 하고 어떻게 플랜 이런 거 다 주주 보호 조치가 안 하면은 상장 안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무 공개 매수제도 했죠. 네, 50%. 그 다음에 지금 그 MSCI 선진국 지수 가기 위해서 외환시장 개방이라든지 내년도 후반에 외국인 투자 등록제 이런 거 개편하는 그거 진짜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진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사주 진짜 이거 좀 큰 거거든요. 자사주 의무 소각하는 제도. 그렇지. 자사주 매입만 하고 나중에 팔지 말고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을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빠르게 된 적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된다고 하면 MSCI 선진국 지수에 가면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면서 그러면 또 제대로 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롱온리 그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또 그게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패시브 펀드나 롱숏 펀드랑 다르게 회사의 장기 투자를 소유주라는 관점으로 동행한다는 개념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좀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 같은 행동주의는 아니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압력을 받아서 더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양질의 자금들이 더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고 저희 같은 사람도 나와서 하고 사람들이 인식도 제고됐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각도기 TV라든지 뭐 이런 데서 또 이런 계속 이런 거를 옛날에 없었던 거를 제가 최근에 어디 연합 어디 나가가지고 온라인 파트너스 응원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런 주주가 어떻습니까? 막 소리 질렀더니 연합인포맥스 역사상 그 실시간 채팅이 폭발한 적이 없나요?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지금 감사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안 그래도 원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이게 주주가치 재고를 안 하는 문화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걸 사람들이 느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달라요. 진짜 현장에서 느낀 느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들한테 가서 아니야 달라졌어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보태면 진짜 밑바닥 민심은 더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정부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게 같이 돌아가고 뭐 저희가 정의의 사도는 절대 저희도 저희 투자자를 위해서 그냥 수익 창출하는 전략으로 하는데 그런 거고 이제 그랬을 때 근데 다른 사람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략이죠. 그 주가 오르면 다른 주가도 혜택 그냥 그런 거일 뿐이니까 뭐 저희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리고 금융업도 드디어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게 그러니까 정부의 큰 기조. 우리는 이 수많은 1,4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에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이 방향의 큰 기조로 가고 있고 실제 가고 이제 금융감독원장도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이제 뭐 원래도 그런 거지만 뭐 건전성만 잘 유지하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이런 거는 관여 안 하겠어. 원래도 그게 맞는 거지만 발언도 하시고 그거를 직접 하셨어요. 감독원장님께서 애널리스트 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액티브 펀드가 움직이면 규모가 네, 이런 분들은 사면은 한 5% 막 10% 사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큰 운용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지만.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세계 최고의 운용사인 뭐 블랙, 뭐시기 블랙, 땡땡. 없네. 우리나라에 없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패시브 펀드로는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이제 운용사들 중에도 성격이 다 다른데 액티브 롱온리 이제 그런 데들에서 이제 지수 패시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는 뷰를 가지고 확 사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사실. 사실은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외국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봐서. 좋은 회사들, 뭐 회사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좋은 회사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본이 들어와서 활력이 넘치면 우리의 미래 성장도 없던 미래 성장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 원리가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유가 내가 자본을 싸게 조달할 수 있어 그래요. 대규모로. 그러면 재능이 있고 사업 아이템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창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업 성장에 필요한 게 자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엑시트할 때도 비싼 값에 IPO하면서 엑시트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쿠팡 아닙니까? 쿠팡. 그렇죠. 뭐 쿠팡도. 쿠팡이 우리끼리 얘기는 야 그거 PPT 회사잖아. PPT 잘해가지고 자본 조달해가지고 저기까지 간 거잖아. 라고까지 표현을 하니까 사실은 기존의 한국 질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였었거든요. 쿠팡은 정말 그 김범석 씨가 정말 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력의 끝판왕. 그걸로 모든 게임을 정리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리고 이런 자본 시장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국에 처음부터 그 쿠팡 LLC라는 회사를 미국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 자회사로 100% 한국 자회사로 쿠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은 자본시장 신뢰가 높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싸고 거기서 양질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을 했죠. 경쟁자들과는 다른 구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 게임을 이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위너 텍스 올해 지금 승자가 된 것이고 그것만 봐도 그것만 봐도 그리고 미국의 많은 대부분의 좋은 스타트업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사실은 뭐 테슬라 망할 뻔했는데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해서 견디고 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전기차 그리고 뭐 미래 최고 회사라 추앙을 받는 건데 사실은 뭐 그 더 따져보면 뭐 애플도 맞아요. 옆에서 자본가가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의 애플 되기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거나 어려웠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현재 체제로는. 근데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개혁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PBR 2배가 되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상장해야 되는 경우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밸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BC 때 투자 받을 때도 그거 감안해서 다 밸류에이션 책정해 주거든요. 아, 그럼 BC 받을 때도 아 그거네요. PBR 2배가 된다는 게 이거네요. 저 나라에 돈 넣으면 돈이 잘 풀어. 그렇죠. 그게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 PBR이 2배가 된다면 내가 넣은 자본 대비 돈이 금방 2배뿐에. 그러니까 저 나라는 돈을 넣어놔도 웬간해서는 돈을 벌어. 요즘 우리가 미국 느끼듯이. 미국 시장 아주 직선이네. 좋으면 기업 실적 좋으면 그냥 올라가네. 맞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게 미래에는 특히 이제는 그 자본 게임이 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반드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이번에 정말 호기가 왔거든요. 이럴 때 또 이제 기존의 프레임 막 우리나라는 막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닌데 무슨 뭐 기업의 경영을 흔들고 막 뭐 나쁜 헤지펀드가 와서 먹튀를 한다느니 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걸로 뒤덮여 버리면 정말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일반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근데 다행히 저는 희망이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요즘에 이 자본시장 돌아가는 속도를 보니까 제가 이제 채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에 채권 살 수 있는 거가 마지막이니까 사십시오 했더니 딱 지금 한 달 만에 엄청 샀죠. 0.5% 이상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콜이 순식간에 학습 효과가 정말 미친 듯이 빠른 나라예요.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져주시면 우리 서로에게 더 도움이 돼서 서로 승수 효과를 내면서 서로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해보니까 저도 SM 때도 느꼈고 은행 때도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정말 이제 주식을 매매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는 이 기업의 소유주다, 동행한다는 그런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특히 이제 저희 같이 행동주의 캠페인이 있다거나 할 때 지분이 많지 않더라도 한 분 한 분이 동참해주면서 여기저기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막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보라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약간 기업 경영진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각 개개인이 참여해 주실 부분이 되게 많다. 그 하나하나 되게 임팩이 크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옆에서 관찰을 해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이 돌아갔어요. 51% 대주주 회사는 안 움직일 것이다. 당연히. 그러나 첫 번째로 움직일 회사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주주 분산이 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주인이 없는, 대주주가 절대 대주주가 없는,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회사는 이걸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분이 50% 미만인 대주주들도 결국 연쇄 효과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들까지 영향을 받으면 51% 대주주도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면서 약간 규제들이 하나하나씩 바뀔 거거든요. 아까 뭐 자사주 부분도 자사주로 경영권 방어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집중투표제 이런 거가 있어야 3%룰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분이 51% 이상인 대주주가 있는 회사여도 사실은 집중투표제가 있으면 이사 1명은 선임할 수 있죠. 혹은 3%룰을 통해서 이사를 1명 넣거나 감사를 1명 되면 이제 그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한 명 있냐 없냐 차이가 되게 커요. 한 명 들어오는 것도 진짜 싫은 거예요, 사실은 대주주들은.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거 막을 명분이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분산 소유 기업이나 이제 지분 낮은 기업보다는 변화의 폭이 작을 수 있으나 대신 이런 회사들은 그만큼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더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전체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아, 저도 보니까 뭐 자산 분석을 해보니까 회사 자산이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는 시가로 따지면 1조예요. 시가총액 1,000억이에요. 그럼 많아요. 그런 회사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는 순간이 되면 본질 가치 회복을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치 투자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치 투자 불가능했던 이유가 이게 안 돼서 그랬던 건데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은 가치주 장세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 2003년부터 정확히 기억하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이 WTO 진입을 하면서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그때 가치주 1세대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음식료라든가 무슨 일본 중구장대 한국 기업들이 퍼 2, 300개 안 되던 회사들이 퍼 10배를 향해서 가다 보니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신기하게 99년, 2002년에 데칼코마니가 2000년부터 지금 2003년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때도 버블이 있었고 이번에는 크립토 버블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치주 대상승장이 있었는데 그럼 이번엔 뭐가 있어? 해보니까 이 주주 가치 제고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면 앞으로 몇 년짜리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정말 재미난 게 애널리스트들의 시장 분석이 목표점은 PBR 1이에요. 말이 안 되죠, 사실. 기업이 무형적인 게 많은데. 근데 사실은 PBR 1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자 많은 연속으로 보는 회사 아니라면. PBR 1이면은 뭐 굳이 뭐 사업을 안 해야죠. 그냥 그 돈 갖고 있지. 그러니까.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 좀 그런 프레임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씌워졌던 게 있어서 그게 지난 20년간 우리를 지배해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도 주주가 됐고 우리도 주주이니 주주로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희망적인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들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과 제가 뭐 나라 일을 하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미래의 한국의 성장이 지속되어서 한국이 좋은 나라로서 좀 다른 나라한테 좀 존경과 추앙을 받으려면 이제 자본시장이 좀 풀려야 되는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본이 활성화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 조달이 쉬워지면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나 도와줄 사람 없어 했을 때 내가 보니까 너 싹수 있는데 내가 너 도와줄게 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정말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그냥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 중에서 진짜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그런 기업
과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또 한 가지 있어요. 부동산 망국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은행에 이제 배당 이런 거 좀 고치면 나아지겠지만 네. 또 한 가지는 자본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부동산에만 투자하지 않고 투자할 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사실 출산율 네. 떨어지고 이게 정말 이게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이 자본시장이. 그럼요. 나라가 네. 망쪽으로 가는 거예요. 출산율이 지금은 0.6명대? 네. 이게 다 돈 넣을 때가 부동산밖에 없으니 그런 건데 사실은 네. 이게 자본시장이 정상화였다면 네. 이제 그쪽으로 돈 투자하면서 돈 벌고 네. 그러면 다들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네. 돼서 애도 많이 낳고 정말 제가 네. 일본에 관심이 많은데요. 딱 요 얘기예요. 일본이 그 대단한 나라가 왜 저렇게 사그라졌나 했더니 중간에 강력한 버블 하나가 있었는데 부동산 버블이 있었습니다. 기업까지 부동산 투자에 미쳐가지고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보면 이게 기업의 자산이 들어가서 기업이 망하든 살든 기업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였다면 일본은 계속해서 혁신적 기업들이 계속해서 잉태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가면서 참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한국이 제2의 일본화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기회가 많다라고 하면 굳이 안전빵 부동산보다는 이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빵이라도 끝이 있는 거잖아요. 예. 끝이 있는 거지. 그거 뭐 무한히 비싸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창출되는 효용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효용인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창환 대표님하고 저희가 사실 중간에 좀 실수를 해가지고 녹음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좀 힘들게 만들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이제 저희 증시각도기 TV도 동참합니다.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진행하고 있는 주주 행동주의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업의 뼈골을 빼먹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서로 간에 더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 이 주주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대화를 해보니까 최환 대표님하고 저 다 동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저희 이제 증시각도 TV 시청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혹시나 은행 주식이라든가 주주가 같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표 행사하실 때 주주총회 표 행사하실 때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동참을 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증시각도기 여기 나와가게 돼가지고 영광이고요. 그 옛날부터 저희 3프로TV 나오실 때부터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소개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은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